오늘 소개해드릴 채무자는 40대 초반 남성분이신데 채무가 4,700만 원 정도 되셨던 분입니다. 배우자가 얻은 전셋집에 거주하시는 분이었고 급여가 200만 원 내외, 거의 최저시급 정도 수준인 거죠. 그리고 배우자분 있고 자녀 한 명 있었고요. 채무 발생 경위는 이분은 특별한 데 쓴 건 없고 생활비 때문에 채무가 계속 늘어났고 여기 빌려서 저기 변제하고 저기 빌려서 저기 변제하고 갚다 보니까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서 돌려막기로 채무가 계속 늘어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논점이 세금이나 건보료가 밀리면 이것도 개인회생이 되는가? 개인회생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세금이나 건보료가 밀려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는 우선 변제이고 두 번째는 전액 변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세금이나 건보료가 1,800만 원 연체되어 있고 일반 채무가 3,000만 원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 변제하고 전액 변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개인회생을 하시면 1회부터 36회까지 변제를 하시는데 그러면 절반 1회부터 18회까지 우선 변제니까 1회부터 18회까지는 세금만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액 변제니까 세금 밀린 거 1,800만 원 저거는 전부 다 변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옆에 있는 일반 채무 3,000만 원 저건 전부 변제할 필요 없습니다. 저거는 되는 데까지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탕감받게 되는데 세금 1,800만 원은 전부 변제해야 되니까 1회부터 18회 사이에 1,800만 원 변제하려면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000만 원 일반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거는 후순위 변제니까 19회부터 39회까지 변제를 하는 것이고 변제 못하고 남는 채무는 탕감이죠. 일반 채무는 전액 변제가 아니니까. 두 번째 예시로 세금 밀린 게 3천만 원 있는 겁니다. 일반 채무가 6천만 원 정도 있다. 첫 번째 우선 변제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년 변제 계획안으로 짜면 너무 변제 부담이 클 수 있으니까 5년 변제 계획안으로 바꿔서 1개월부터 60개월까지 변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니까 절반의 기간 1개월부터 30개월 사이에 저 세금을 우선 변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액 변제를 해야 되니까 1회차부터 30회차 사이에 3천만 원 전부 다 변제해야 되니까 매월 100만 원씩 30번 이렇게 변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채무 6천만 원 일반 채무 저거는 후순위 변제니까 31회부터 60회까지 변제하면 되는 것이고 저거는 전액 변제가 아니기 때문에 되는 데까지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금액이 너무 많아지면 그 짧은 기간 안에 다 변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변제 계획안을 좀 늘려가지고 가늘고 길게 변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6개월 변제하든 60개월 변제하든 그 사람 소득에 맞춰서 어떻게든 변제 계획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세금이 1억 이상 굉장히 많이 체납되신 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냐면 근로자가 세금이 1억 밀려있다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세금이 1억 이상 밀려있는 분들은 사업자가 많죠. 근데 정상적으로 사업하신 분들도 세금이 1억 원 이상 밀려있는 경우는 잘 없고 명의대여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옆에서 네 명의로 사업 좀 하자. 명의 좀 빌려줘라. 그 사람이 명의 빌려가서 사업하면서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세금이 1억 이상 됐다거나 일종의 바지 사장을 의미하는 거죠. 또는 그 부가세 영수증 거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세금 금액이 1억 이상 굉장히 크게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1억 이상 고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저 1억 이상 되는 세금을 우선 변제하고 전액 변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 있죠. 18개월 안에 세금 1억을 변제하거나 30개월 안에 세금 1억 변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개인회생 말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는데 그건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 내용인데 보시면 1회차부터 5회차 변제 예정액 있죠. 우선 변제하는 겁니다. 세금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거죠. 이분은 세금 밀린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1개월부터 18개월까지 갈 것도 없었고 5개월 정도 만에 우선 변제가 다 끝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36회차까지 보시면 신한카드, 현대카드, 일반 채권자들이 다 들어있죠. 저 사람들에 대해서 후순위로 변제하게 되는 것이고 저 카드사나 은행에서 빌린 돈은 전액 변제할 의무가 없고 되는 데까지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논점은 최근에 폐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영업 하다가 최근에 폐업하고 다른 자영업을 한다 또는 최근에 폐업하고 회사에 들어갔다. 그런 분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다른 카페를 차렸다. 또는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법원에서 의심하는 것은 선생님 실제로 그 사업을 폐업한 게 맞습니까? 변제금 적게 내려고 그 사업장 지인 명의로 돌려놓고 폐업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선생님 폐업하셨으면 보증금 3천만 원 돌려받았을 거잖아요. 그거 어디 갔는데요? 숨기신 거 아니에요? 요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법원은 이런 논점을 의심하고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는 실제로 폐업한 게 맞습니다. 제3자에게 넘겨준 게 아니고 보증금 같은 경우는 사업 정리하면서 그동안 밀려있던 비용들 이런 거 결제하면서 다 써버리고 남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이분이 실제로 받은 보증 권고인데 여기 보시면 임차 보증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했다면 폐업 사실 증명원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세금 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미처 폐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폐업 신청이 불가한 상태였기 때문에 폐업 해달라는 신고 접수만 했으니까 그거라도 제출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보증금 같은 문제는 보증금 3천만 원이 월세를 내야 되는데 못 내면 보증금이 다 공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상복구 비용까지 공제가 되죠. 그렇게 다 공제되고 남는 게 없다. 이러면 끝이 나는데 만약에 저 보증금 3천만 원을 제3자에게 가족이나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보증금 3천만 원 돌려받은 걸 줬다가 이게 법원에서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가? 일종의 재산 은닉이 되잖아요. 내가 가진 재산은 숨겨놓고 내 채무는 탕감해달라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저 은닉한 3천만 원을 청산가치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청산가치보다 변제금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3천만 원 변제금 더 내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채권자 같은 경우는 채권자 취소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폐업하면서 3천만 원 임대인한테 돌려받았는데 배우자한테 바로 3천만 원 줘버렸어. 그러면 채권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그 3천만 원 돌려달라고 채권자 취소 소송을 거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보증금 3천만 원을 내가 은닉한 것이 아니고 사업상 비용으로 밀린 월세로 원상복구 비용 등으로 공제되고 사라지고 내 손에 없다. 요걸 소명해 줘야지 더 이상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인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영업자가 최근에 폐업한 사건이 있다면 근로자는 최근에 사표 쓰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집에서 놀다가 최근에 취업한 사람이 있겠죠. 이런 것들도 법원에서는 조사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방금 취업했다고 직장이 없는데 개인회생 통과시키려고 직장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또는 방금 취업했다고 변제금 적게 내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월급 적게 주는 직장으로 취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법원이 만든 기준을 봐도 최근 취업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 허위로 직업을 만들어 오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일하던 업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업종으로 갑자기 갔다거나 또는 기존에 받던 월급보다 훨씬 낮은 그런 직장으로 이직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 이직한 게 맞습니다. 허위 직장이 아니고 실제로 취업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업종으로 갔다거나 갑자기 월급이 내려간 건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 직장에서 해고가 됐다거나 그 전 직장이 경영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거나 내가 나이가 많아서 지금 많은 월급을 받는 곳으로 갈 수가 없다. 집에 육아를 한다고 파트타임을 일해야 되기 때문에 월급 많이 주는데 갈 수가 없었다. 몸이 아파서 이 일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최근에 취업하거나 최근에 이직했을 경우에 법원은 어떤 페널티를 가하냐면 생계비를 줄여서 변제금을 늘려버리는 것이죠. 원래는 월급 150만원 빼기 1인 생계비 120만원 하면 월 변제금이 30만원이잖아요. 근데 월급 300만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150만원짜리 직장으로 이직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최근 직장인 경우에는 법원은 150만원 빼기 12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 빼기 70만원만 해라. 생계비 줄여라. 이렇게 엄격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월 80만원 변제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또는 소득이 상승할 때 여기에 대해서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조건부 인가라고 부르는데 그래 알겠다. 그럼 지금이 소득이 150만원이니까 150만원 빼기 1인 생계비 120만원 해서 월 30만원만 변제해라. 단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급여가 상승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이 채무자가 같은 직장에서 급여가 올라가거나 이직해서 급여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과한 이후라도 250만원으로 급여가 올랐다고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250만원 올랐네요? 그러면 120만원 빼면 변제금 130만원이네요. 변제금 더 내세요. 이렇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대체로 채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니까 채무가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프리랜서나 현장 일이나 일당직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원래 급여가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법원도 이미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의도적으로 허위의 직장을 만들어낸다거나, 괜히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한 게 아니라 어떤 건강의 이상이나 일감이 갑자기 줄었다, 경기 불황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 이런 것들을 잘 소명을 해주면 큰 무리 없이 개인회생을 인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거나 사기적인 방법만 아니라면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이 개인회생을 인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내가 세금이나 건보료가 밀려있는데 이게 개인회생으로 처리가 되는가? 네, 처리가 됩니다. 그 금액은 우선 변제해야 되고 전액 변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최근에 운영하는 자영업을 폐업하고 다른 자영업 또는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폐업했는가 조사하고, 돌려받은 보증금 그거 숨겼냐 빼돌렸냐 요거 조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서 놀다가 최근에 취업했다거나 최근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법원은 갑자기 월급을 낮춘 게 아닌가, 요거를 의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했는가, 그리고 월급이 낮아졌다면 낮아진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을 물어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부분을 소명해서 개인회생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세금이나 건보료가 좀 밀려 있으신 분들이나 최근에 자영업을 폐업하고 최근에 다른 일을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취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